예, TV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진흙탕 싸움이었다,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입니다. 여성의 신체와 젓가락을 언급했는데, 여성 혐오 발언이라며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고, 여성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일종의 사죄를 하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 가족을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 발언 듣고. 사과가 아니죠. 예. 사과를 하는 듯한 단어가 있긴 했지만 예. 중점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후보자 검증 차원의 일환으로 한 건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후보자 검증 내지는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노렸던 거는 이제 후보자 가족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팩트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사실관계에 근거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주 교활하고 비겁한 수법을 쓴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영국 후보에게 일종의 쿠션을 통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전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이 책의 요지가 그런 거잖아요. 코끼리를 얘기하면 예. 자꾸 코끼리를 얘기하다 보면 코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다. 그거를 노린 거죠. 지금 팩트와 무관하게 심지어 그게 이제 뭐 가세연이라는 데에서 시작된 촉발된 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펜코에서 가세연보다도 더 심하게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장에 던져버린 오물이 됐는데 일단은 그 발언 자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젓가락과 관련해서 얘기한 게 남성이었지 여성도 아니었어요. 예. 그거를 여성이라고 갖다가 엮어가지고 무슨 연예인 사진이랑 이렇게 조합된 글을 보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질이고 그 전에 이제 이준석이 하던 그 수법하고 그대로 닮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허은하 의원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당대표에서 쫓아내는 과정에서 뭐 자기한테 비례대표를 달라고 찾아와서 울었다 뭐 이런 소리를 그랬죠. 했는데 비례대표 와서 비례대표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과 찾아와서 울었던 사람과 허은하 대표와 이게 지금 전혀 다 상관성이 없는 건데 그걸 막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얘기.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허은하가 뭐 그랬을 것 같지 않아?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황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요렇게 이제 남기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쓴 건데 이제 이병철 변호사라는 분이 그 고발을 하게 된 것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병철 변호사가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국힘에 있을 때. 예. 그죠? 그때 그 가처분 신청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그때 그걸 대리한 사람이 이병철 변호사예요. 예. 이준석을 대리해서 이겨준 사람. 예. 그러고 이준석을 나서, 대리해서. 그러고서 이준석하고 이병철 사이에 또 소송이 벌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공보수를 안 줘가지고 이병철이 이준석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깁니다 또. 예. 그러면서 이병철 변호사와 이준석 사이가 이제 벌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기 은인을 또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병철 변호사가 소송을 내고 이런 자가 더 이상 정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예를 들어 이준석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신인규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김소연 변호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허은하 대표가 있어요. 세 사람이 다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준석과 인연을 맺게 된 경위나 각자가 이준석하고 함께한 경험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리고 현재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 다 다르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허은하 대표 얘기를 듣고 왔는데 본인은 그 젓가락 발언이 평소 이준석의 언행이나 행태에 비춰보면 50~60% 정도 수위밖에 안 되는 거다. 더 심각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질, 이런 저열한 수법을 쓰는 자가 대통령 후보 토론장을 어지럽히고 더럽혔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런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맥락 없이 환호하고 있는 일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먹고 저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고
이준석은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예. 부분을 좀 잊지 마시고 예. 대선 후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TV 토론에서는 또 그 권영국 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을 40대 윤석열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이준석을 40대 윤석열 같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국회 해산권이 내각제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고 또 이제 권영국 그 후보는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없으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기능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을 그래서 준석열이라고 또 부르는 분들도 많이 네. 생겼죠. 예, 정확히 이준석의 워딩을 다시 정리하자면 비례대표제가 의원내각제 요소인데 예. 그거에 기대서 국회 해산권을 의원내각제 하에서 갖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왜 안 되냐 이런 식의 어법을 구사했어요. 예,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무식의 소산인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던져놓고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자인을 하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애초에 국회 해산이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 경위가 뭐냐면 국회 해산권이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윤석열이가 국회 해산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예. 계엄령까지는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예. 그거를 권영국 후보가 지적한 거라고요. 그거 도대체 그 발상이라는 게 기초에 있는 생각이 뭐냐.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니 국회 해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국회 해산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의원 내각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 원수로만 존재하고 아니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당이 수상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수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당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네. 그게 내각 책임제의 특징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회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수상이 갖고 있는 게 의회 해산권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이 잘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연정 내부에서도 삐걱거리고 야당이나 국민의 저항이 심각해져가지고 국정이 혼란해지면 다수당 스스로 국회를 해산하고 그러면 다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의회 해산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명백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서 작동되는 원칙이죠. 네. 그런데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회 해산권은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해산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3명이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예, 이승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하나같이 독재자들이 야당을 탄압하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활용한 제도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제에는 원래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게 예.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 내각제는 의회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성되니까 그게 상호 견제 장치로 필요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회 해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막아버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는 변호사로서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의 독재적 권한을 옹호하는 발상 그거 자체가 위헌적인 거고 문제다라는 지적을 한 건데 예.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난데없이 아니 의원내각제에서 있는데 무슨 상관일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 독일이 아니고. 예. 그런데 그런 소리를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가 얘기를 하고 뭐 맞는 얘기 한 것처럼 뻔뻔하게 나오는 거 역시 이준석스러운 짓이었는데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 없는 말장난 때문에 속아서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8%는 9%는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척도인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출국금지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예. 최상목 전 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어요. 당초에 해놨다 그러죠. 예, 지금 그래, 알려줬고. 뒤늦게 네. 이제 뉴스 보도 나온 네네. 건데, 이게 당초에 이제 이 세 사람이 개헌 문건을 전혀 보지 않았고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렇죠. 네. 이제 경찰이 이제 CCTV 등을 분석했고, 이걸 또 이제 뉴스 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그 CCTV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 포고령 문건을 확인하고 검토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포고령 문건을 주위에 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같이 봤다.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세 명이 사전에 계엄을 다 알았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왜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느냐. 예. 그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처벌받을까봐. 되는 게 두려워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그 대목,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무회의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이가 내각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짓거리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진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김용현이야. 예. 김용현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때 한덕수한테 뭐 얘기했었다. 얘기했다. 예, 그랬죠. 예. 포고령도 다 나눠줬다. 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건 안 믿었잖아요. 극구 다 안 봤다 아, 그러잖아요. 안 예. 봤다. 뭐 다음 날 봤더니 뒷주머니에 꽂혀있더라. 꽂혀 이게 있었다. 한덕수 얘기였고. 이상민이는 이렇게 봤더니 단전단수. 써있는 종이가 있더라. 예. 최상목이는 뭐 쪽지라고 줬는데 접혀서 줬기 때문에 펴보지도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경찰이 처음에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릴 때도 되게 자신 있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진술이 맞지 않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장면들이 CCTV에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취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이 한덕수가 이걸 보고서 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 예. 그 김용현 말이 맞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원래 계엄 선포를 할 때 계엄법에 규정된 절차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덕수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한덕수는 일체 한 게 없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포고령,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포고령을 다 한덕수가 보고 검토했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고 그 와중에 거기에 이상민, 김용현, 그 다음에 최상목 이렇게 이제 또 추가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과연 최상목이한테 문건을 건네준 사람은 누구였겠느냐. 네. 이상민이나 김용현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리고 그때 또 달리 나온 얘기가 이상민한테 단전단수 외에 또 다른 지시,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자들이 계엄에 대해서 실제로 반대하고 막으려는 노력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강력한 정황이 드러난 거라서 이제 한덕수가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한 플레이가 뭐 김문수를 지지한다, 사전투표하겠다. 합시다. 예, 예. 그렇게 유세에 나와달라고 해도 예. 뭐야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손학규한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자가 저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한덕수가 왜 대선에 그렇게 무리하게 나오려고 했던가. 예. 결국 이 내란죄 내란죄. 수사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 아니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점점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공범 혐의는 물론 이제 위증 혐의까지 추가되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조금 전에 기사 보고 알았던 게 너무 놀랐던 게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예. 뜬금없이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면서 그렇지 말이에요. 사전 투표를 해야 됐다. 한덕수는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위증죄를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비화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비화폰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슨 다른 막 그 엄청난 장치가 달려있는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화기에 비화 기능을 심은 유심을 장착한 거란 말이에요. 일반 전화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그게 비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전화가 통신사의 서버를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비화폰 서버를 통해서 나가면서 암호화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에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이 중요한 거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서버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버를 통해서 이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성훈이에요. 김성훈이는 예. 김성훈이는 경호처 차장이라서 안 게 아니라 원래 통신 담당이에요. 경호처에서 했던 일이. 아, 경호처에서. 예, 예. 원래 경호관으로 했던 일이 경호관들도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성훈이가 통신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우라고 했고 처음에 직원들이 좀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못 지운다. 안 지우겠다. 그러니까 강압을 해가지고 지우게 했다는 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얘기는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부분에 관해서만 나온 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군에 있는 그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윤석열이 계속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하고는 통화를 했냐 안 했냐,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냐, 언제 통화했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야 되는데 지금 홍장원, 그 다음에 서울청장 했던 김봉식, 예. 뭐 이런 식의 비화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른 비화폰들에 특히 김용현이가 쓰던 비화폰은 지금 경호처에서 아직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사기관에 압수수색되지 않았어요. 제출 안 했죠.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이 비화폰 서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비화폰이 얼마나 민감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거를 원격으로 지우게 된 경위나 이 시기를 따져보면 홍장원 1차장이 자기 휴대전화에 있는 윤석열의 통화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걸 없애라는 지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석열의 당일날의 행각에 비춰보면 지금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사령관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다 확인이 되면 이 전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범위에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더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런 얘기가 알려지게 됐을까? 이것도 지금 대세가 기울었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보기에도 빨리 지금 민주당 쪽에 뭔가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예.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그 매불쇼에서 한 걸 제가 좀 잠깐 봤는데, 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비화폰 그 정보도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근데 알고 보니까 김봉식 서울청장이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윤석열 당시 술친구했다. 그리고 이제 이 키를 주고 있는 게 뭐 지규현 판사다 뭐 그 얘기가 나오던데, 예. 그 내용 어떤 겁니까? 의외로 김봉식과 윤석열의 관계를 잘 모르시고, 예. 김봉식이 서울경찰청장을 할 만한 사람이어서 그냥 경찰 중에 TK니까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에만 근무하던 경찰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경찰 조직의 특성인데 경찰이 경찰청 본청과 서울에서 근무한 사람들 위주로 주로 보직이 중요하고 승진 인사의 대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치안 수요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예외적으로 경무관이 되고, 경무관이 되면 거기에 이제 큰 경찰서의 서장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본청의 차장 같은 거, 부장 같은 거를 하고, 경무관으로 퇴직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김봉식이 느닷없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벼락 출세를 한 거예요. 네. 서울청장 넘버 2까지 된 게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과의 각별한 술자리에서의 인연을 빼놓고는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게 경찰 조직의 그동안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김봉식이를 안가에도 불렀고, 비화폰도 줬고, 예. 이 내용을 또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처럼 술 먹이고 관리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상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전화를 한 게 많았다. 그 다음에 김봉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개인 사정, 윤석열의 개인 사정이 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김봉식만 한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만 했죠. 예. 예. 그러면 그 개인사에 관한 거를 김봉식이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김봉식한테 전화한 게 윤석열일까 김건희일까, 이 부분도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규현 판사가. 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일부의 지금 비화폰 통신 내역이나 비화폰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명백히 내란 사건과 관련돼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규현이 경호처의 사실조회를 통해 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직접 그거를 수사기관이 얻을 수 있도록, 획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재판부에다가. 예. 그러니까 지규현 재판장으로 있는 지규현 판사의 결정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조치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원래 월요일 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어떤 입장은 정리해서 발부를 하든 말든 결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지금 오늘 수요일까지 왔는데 여전히 계속
직위원의 태도,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 걱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더불어민주당 그 박선원 의원 등이 국정원의 그 대선 관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현직과 연계해서 가짜 뉴스를 살포했고 흑색 선전을 한다라는 이런 의혹인데, 그러면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사실관계를 촉구했습니다. 박선 의원은 또 그 국정원 전직 단체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서 심부품까지 우려하던데, 이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시고 하니까 예. 신빙성 있는 정보를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예.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내부에서 그간에 그 가장 승진에 유리한 파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북한 정보, 국내 정보, 해외 정보. 그러면 전통적인 국정원의 그 세 개 파트 중에서 승진에 가장 유리한 부서가 어느 쪽이었겠습니까? 북한, 해외, 국내 중에. 국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국내 정보를 하던 자들이 예. 국정원에서 핵심적으로 인정받고 그 정보를 갖다 권력에다가 바치는 걸 통해서 승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때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가 항상 문제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가지고 국내 정치 부분, 국내 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못하게 바꾼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근데 그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자들은 자기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들이 스스로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정리되고 퇴직하는 과정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종의 공작을 다시 획책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만 놓고 보면 저는 그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런 짓들을 해왔고, 과거에 또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댓글 공작을 했던 경험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을지, 또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늘 그 수구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힘이 더 커진다는,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항상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박선원 의원이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경계하신 거 아닌가. 예. 이 점은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민주당의 그 당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가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 그 개헌 추진 같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야합, 그리고 내란 야합, 변절자들의 야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인 거다라고도 비판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손을 잡을 줄은.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죠. 예. 그러니까 이 오도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다음에 고생을 안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저는 한때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대통령의 어떤 성공, 또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일했던 입장에서 배신감이 너무 크고 예. 굉장히 쓰라립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대중 재단에서도 이낙연을 제명했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실 출신의 고위직들이 모여있는 저희 사이제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저도 이제 그 포럼의 회원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낙연을 제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민주당이라는 당의 울타리 안에서, 또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속에서 계속 승승장구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과의 추억을 굉장히 많이 자랑하듯이 얘기했었거든요. 그 은혜를 입어서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또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것이고, 손학규 씨하고 더불어서 예. 참 보지 말아야 될, 그리고 이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입증한 것 같아서 어찌 보면은 좀 후련하기도 합니다. 뭐 예. 또
정체를 숨기고 암약했으면 또 그런 현란한 말솜씨에 속을 사람들이 또 있었을 텐데 그런 점들이 드러나게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그래도 나름 언론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커리어를 이런 식으로 더럽게 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연민의 정도 좀 들고 예. 딱한 사람이죠. 예. 자,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 캠프가 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인천 지역이 취약하니까 네. 인천을 좀 보강해라라는 게 목표였다는데 친한동훈계가 그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 조경태 의원은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반발을 했어요. 또 민주당은 극우층을 향해서 당선되면 윤석열을 사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국힘도 좀 시끄럽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란 지지하면서 선대위에 참여하고 뭐 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지금 갑자기 윤상현 한 명이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예. 계속 있었는데 왜 한동훈계라고 하는 조경태가 그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반발했을까요? 나는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윤상현 예. 잘라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걸 왜 그랬을까? 윤상현은 그리고 왜 본인 말대로라면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그 세탁하려면 1년을 흘렀어야 되는데 왜 저기 끼어서 합류를 했을까? 속셈 뻔한 거죠. 이자들은 지금 6월 3일 날은 당연히 본인들이 진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당권을 놓고 예,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윤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사와 술수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친윤이 지금 쌍권은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윤상현이가 이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내란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권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그 다음에 자기네 당 후보조차도 외면하면서 그 자신들의 사익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점들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예. 5월 26일 날 열렸었죠. 그 이재명 후보 상고심과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게 지금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그래요. 네. 예. 그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는데 그 당초에는 그 공정성 논란 그리고 재판 독립 침해 뭐 이런 두 가지를 이렇게 논의하고 추가로 뭐 5가지가 더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판사들이 그 대선을 앞두고 그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넘기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기대했던 자신들의 법관들이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거나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전혀 뭐 그 예상은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꼴값을 떨었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그 소식 처음 접하고 나서 예. 지금 현재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정도로 심각하게 그 조이대 사태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 신뢰가 얼마큼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이 평판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 법관들이 좀 모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꼴값을 떨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딴 세상에 있는 귀족으로 본인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굉장히 큰 착각인 것이 아주 그걸 뭐 회의를 미룬 사유에 대해서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예. 뭐 본인들이 무슨 대선을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의 독립 또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법이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가 그 구성원들 스스로 굉장히 저조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스스로 본인들이 정치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판단이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정치권이 본인들이 보기에 혼탁하고 뭔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뭐 그 이전 투구가 벌어진다고 있고 본인들이 고견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간의 사법부가 어떤 행동을 했고 사법부의 수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국민적 불신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나 사법부가 어떤 점이 억울하고 어떤 점은 반성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지 다음 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정도와 방향이 오히려 더 정리가 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이것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란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풀어주고 어떻게든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그 정적이었던 이재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대선에 참여를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본인들이 막 보였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이 나서서 플레이어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불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본인들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이미 특정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하워드 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진보적인 학자가 낸 책 중에 달리는 기차의 중립은 없다라는 말을 제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예. 달리는 기차의 중립은 없다. 이미 기차는 특정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앉아있으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겁니까, 자기는? 아, 결국은. 거기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예. 기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그거를 너네들이 목소리를 내서 세우던지 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를 설명해라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었는데 아니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 특정한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원희 혹시 그 원산 폭격 한번 해보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혹시 우리 해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럼 아, 예전에 뭐 네. 단체 기합 이런 걸로 만연했던 우리 네. 세대만 하더라도 예, 예. 그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 전광훈 그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그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불러 모은 뒤에 그 집회 참여자의 모집 인원이 있는데, 그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가리 박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도가 되고 비판이 이제 이어지자 그 대국본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바로세기 운동본부 전 목사가 이끄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유쾌한 연출이었다. 뭐 책임 강조를 위한 퍼포먼스였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저는 그 귀여워. 원산 폭격을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또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좀 이해가 아무 안 소리 안 되더라고요. 하고 그냥 예. 그 정장 입은 사람들이 다 예, 예. 나이도 다 최소한 40, 50들 다 넘은 것 같던데. 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또 대가리 박아하니까 또 박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받고 반말로 또 그거를 지시하면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앞으로 너 이거 하면 또 그럴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하던데 참 가관이고 이 참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한 표를 행사하고 우리와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참혹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시키고 그걸 또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거기에 대해서 저기 뭐 앞으로 저기 많이 데려올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또 호남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아니 거기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아. 어디 지역에서 제가 이 목표 할당한 인원수를 못 채웠다. 아마 전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걸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민주 시민으로서 자기가 주권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신권을 행사하는 정광훈한테 굴종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윤석열한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형님으로 모시는 미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인데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곰팡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 음지들이 좀 많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지금도 대가리박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보다 힘든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번에 그 옛날 추억이 저도 떠오르던데 이 깍지 끼고 엎드려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깍지를 낀 상태에서 엎드려 뻗쳐를 한 3, 4분 정도 하고 나서 일어나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 깍지 끼고 또 시켰습니까? 저 군대에서. 아니 저는 군대에서 시키죠. 예. 예. 그럼 이게 안 빠져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큼 이게 아픈 건데 지금도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샤넬백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 측에게 샤넬백 2개를 줬다고 하죠. 그 가격이 800만 원짜리 하나는 1200만 원짜리라는데 이 검찰이 유경옥 전 행정관의 자택에서 그 영수증과 보증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샤넬백은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샤넬백의 영수증과 보증서를 찾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다 숨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은 통일교에서 캄보디아 사업 등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서 김건희나 이제 그쪽 라인에게 이제 청탁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통일교 윗선을 향해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일교가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 모종의 저기가 흑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이미 좀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 통일교의 주요 간부라고 하는 분이 내가 접촉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누구를 만났다. 무슨 얘기를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한 영상을 저도 봤는데 그리고 통일교에서 그런 어떤 고가의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건진 정 선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물품을 이제 김건희가 계속 갖고 있느냐의 문제만 남은 건데 결국은 정경유착이죠 이게 말하자면 통일교가 종교 집단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엄청난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재벌군의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관련된 사업을 그 대통령의 부인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줬다라는 의혹 때문에 많이들 놀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몇천만 원짜리를 주고 뭐 몇백만 원의 수익을 얻고자 한 거는 절대 아닌 것이고 실제로 캄보디아의 지금 자금이 몇백억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무슨 연유인인지를 이제 밝혀내는 게 수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정부나 국가의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익을 채우려고 했던 게 얼마나 집요하고 꼼꼼하고 광범위한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진짜 엄벌을 해야 될 일이죠. 예.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 측에서는 그 윤모 씨죠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 사적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한학자 씨의 그 연루설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많이 본 수법 아니에요. 한학자 씨가 그 교주의 부인 아닙니까, 부인. 예. 그분들은 거의 뭐 하느님 반열로 떠받들고 있는 사람이던데 그 사람한테 불똥이 튀는 걸 지금 막으려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얼마나 그렇게 믿어줄까요? 예.